최신 이슈의 의문점들을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분석해보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챙겨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차광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차광찬입니다. 예, 차광찬 이사님 죄송합니다. 지난주 일산 백석역 인근에서 노후 운수관 파열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그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개도 해드렸는데 목동에서 또 운수관이 터지더니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또 터졌어요. 지금 이걸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좀 올 곳이 왔다. 예.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예. 그러니까 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많이 만들 그 당시에도 예. 이거 좀 부실하게 시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실제로 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신도시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매립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산을 절제해서 그걸 편편하게 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복토를 해서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집안이 충분히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돌격전 벌이듯이 그냥 몇 년 만에 다 신도시 하나 뚝딱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불안불안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신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공통점이 목동 같은 경우도 80년대 말에 목동이 개발됐죠. 그렇죠. 그리고 90년대 초에 일산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시기 우리가 경제적으로 초호황을 누리던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 사이에 주로 공사가 됐던 그러니까 압축 성장기에 그렇죠. 저는 그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의 IQ 주제 우리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잇따른 노후 온수관 파열, 집안 붕괴인가 예고된 재난인가. 최근 노후한 온수관로가 파열되면서 집안이 붕괴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지 이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나라 한번 건설 시장을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서부터 급성장하게 이 도시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온수관이라든가 또는 통신, 또 가스관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신속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상품하고 달리 건설 상품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만들어져야 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 손에 의해 갖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공장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 갖고 언제든지 이 어떤 하자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주 원인으로 먼저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들어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단지 아니 도시 하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목동도 그렇고 맞습니다. 안산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또 지역 난방 이런 개념을 도입을 그때 막 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굉장히 참 획기적이고 첨단이었죠. 그리고 돈도 엄청 싸잖아요. 지역 난방에 공사가 돼 있는 곳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돈 버는 거란 이런 생각들도 했었을 만큼 그런데 그럴 정도로 충분한 어떤 검증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산도 그렇고 또는 지금 일산도 그렇고 매립지에다가 집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거나 단단한 집안이라기보다는 일단 값싼 땅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논바닥이었거나 그런 식으로 좀 연약한 집안에 조성을 해서 짓기 때문에 거기에는 첫 번째로 땅이 좀 다른 데보다는 연약합니다. 좋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인 어떤 온수관이라든가 그런 대형인 어떤 인프라를 이제 설치를 해놓은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역 난방공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지금까지 완벽하게 다 전수조사가 된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기네들은 조사 결과라고 발표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20년이 넘은 노후 온수관이 203군데에서
이상 징후가 지금 발견돼 있고 또 다른 파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곳 16군데나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린 건데, 그러니까 한번 싹 그야말로 다 교체를 하든가,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큰 놈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터진 것은 그야말로 온수관, 물이 흐르는 그 관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가스관이 만약에 어딘가에서 그 누수가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뭐 누군가의 담뱃불에 의해서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끔찍한 거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게 대형 사고로 갑니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종종 발생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 가스관이 한 번 터지면 가스관은 전부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연쇄적으로. 일정 구역 자체가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재난 사태 선포한 적도 있거든요. 지난해. 그런데 그 경우도 보니까 노후 이제 결국 가스관이 문제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런 인프라를 갖춘 게 역사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50년 된 가스관이 터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20년, 3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애초에 사실은 제작 단계부터 그때 우리 기술력도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선진국 기준으로 보자면 약간 부실 시공이 그때부터 좀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게 누적이 지금 되어 온 상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사 결과도 말씀하셨는데요. 더 정밀 진단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 목동 같은 경우가 이미 한번 터져가지고 거기를 땜질을 했는데 옆이 다시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20년 이상 낡은 배관이 20년 이상 된 낡은 배관이 무려 686km인데 전체 32%. 32%.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심각한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의 질문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밑이 위험하다. 최근 온수관 파열 사고뿐만 아니라 건물 붕괴, 집안 침하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언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집안 침하와 관련되어 있는 근래 사건들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집안 침하 사건으로 확장을 하면 훨씬 더 사건이 많죠. 그러니까 2014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석천호수 주변에서 다가구 주택이 침하되고 맞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죠. 또 2015년에 녹번동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상도 유치원 기억나시죠? 그 옆에 아파트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허물어진. 그리고 지금 통계에 나오네 올해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포항시의 오피스텔 공사장에 있었고. 서울의 가산동 아파트 붕괴, 저것도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렇죠. 그 인근에 이제 그 대형 건설사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내부 도로가 침하가 되는 바람에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거고요. 천만다행이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온수관 파열 사고가 지금 줄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저 표에는 빠졌는데 부산 해운대에서도 그 최근에 온수관. 네, 온수관이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 온천수. 온천수를 나르는 그 온수관이 또 파열한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땅 꺼짐이 이루어지면서 온수관에 균열이 가고 그러면서 터지는 이런 일련의 그 공통점들을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땅 꺼짐 현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사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 거겠죠? 일단은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에 같은 데서는 건물에 뭐 균열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뚝뚝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체감을 느끼는 증상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런 증상보다도 더 중요한 거가 첫 번째로 그 어떤 구조물에 앉혀 있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느냐. 이게 좀 일반적인 집안이 아니고 특이한 집안이었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매립지였다든가 아까 신도시처럼 또는 어떤 거기에 경사지였다든가 상도동 유치원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안이 어떤 특이한 집안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건물이나 구조물이 지어진 구조 형식이 일반적이지를 않고 특이한 구조 형식이었느냐가 또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가 있지를 않는 플랫슬라브 구조였다든가 또는 벽이 쭉 내려오다가 1층에서 없어지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전이 구조라고 하는데 전이 구조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조적, 즉 벽돌로만 쌓은 조적조 건물이었다든가 이런 구조가 특이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그런 땅에 특이한 땅에 앉혀져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온수관 파열 사고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수도권 일기 신도시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집안 자체가 물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렁거리는 집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단 이게 뭐 전체가 20년 이상이 된 온수관이냐 이것보다도 오히려 집안의 어떤 그 뭐 약화 혹은 집안의 어떤 유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먼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발밑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즉 땅속이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에서 주로 이런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 신도시의 땅속이 연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특이한 이제 지형이 되고 있죠.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다가 신도시에서는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거꾸로 지하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하도 많이 팠다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법을 영구 배수 공법이라고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물을 빼내는 그런 공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면 막 동공들이 막 생겼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지하수가 점점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도 스펀지하고 똑같아요. 스펀지 안에 물이 꽉 차 있을 때 힘을 받는데 뭐 지하철을 하면서 물을 빼놓고 또 어떤 지하층 깊은 데서 물을 빼고 하면은 이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버리면은 스펀지처럼 되니까 힘을 못 받고 풍 꺼져 앉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풍 꺼져 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아까 말한 온수관이나 뭐 가스관이나 통신관이 같이 이제 붕괴되면서 사고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보다 먼저 이 대규모 도시계획에 의해서 뭔가 그 도시들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 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안 침하 사고가 그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안도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실은 땅의 지하수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게 또 뭐 그렇죠. 많이 변동이 많잖아요. 대개 이제 싱크홀이라 그러면 그렇죠. 밑에 그 석회동이 있는 곳이 우연한 기회에 압력을 받아서 콱 무너져가지고 싱크홀이 원래 발생하잖아요. 대규모로.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자연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더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집안에 이제 조작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를 깎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면 그게 훨씬 더 이게 땅이 좀 이제 유동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반면에 일부는 또 지하수에 휩쓸려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송수관 같은 거 이번에 같은 온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발생한 사고는 위로 터진 경우인데 밑으로 사실은 조금 균열이 발생해서 졸졸졸 흐르면 이거 사실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흙을 상당히 그 밑에 깎아 내리면서 거기 아래쪽으로 동공을 만들고 하는 그런 그 현상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찌됐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한 데서 이제 문제가 되긴 했는데 최근에 짓는 사실은 아파트 재개발해서 뭐 짓는 그런 지역들도 보면 산을 깎아서 이렇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지역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오늘의 IQ 두 번째 질문. 관리 소홀이냐, 부실한 토목공사냐. 어떻게 보면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얘기일 텐데 지금 일단 노후화돼가지고 또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관리 인프라, 그러니까 관리 쪽에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관이라는 것은, 철이라는 것은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움츠러드는 이렇게 수죽팽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한파가 오면은 급속히 조금 이런 하자가 더 심하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온도 수축 팽창에 대한 것도 다 설계에 감안을 해서 예. 설계가 되고 시공이 돼야지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를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발생했던 이런 그 배관의 어떤 사고도 일반적으로 지금 발생했던 사고도 대부분 어떤 노후화 예. 또는 어떤 시공이 부실하게 된 거 그런 예. 쪽에가 원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시공이 부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감안해서 예.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집안 침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예. 생긴다면 예. 그런 걸 대비해서 더욱더 또 예. 관리에 인원도 넣어야 되고 또 돈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6년간 인프라 비용이 그 관리하는 노 인프라의 관리 비용이 3.5배가 증가했다는데 예. 우리는 지금 그런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30년 이상 되면은 이제 노후화된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점점 이 노후화된 시설물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년 후인 2036년 정도 되면은 예. 30년 이상 되는 노후화된 건물이 대략 한 30% 이상은 차지할 걸로 지금 조사가 아니 30%가 아니고 60%. 60%. 예, 예. 60% 이상이 되리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예. 그만큼 책정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걸 나름대로 보시면 그만큼 충분히 책정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쪽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이제 전문가 어떤 기술자 입장으로서 보면은 예. 모든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예산과 자금, 돈이 문제입니다. 그게 예. 항상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족한 거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안전관리 요원들 자꾸 외주화하고 거기서 비용 낮춰가지고 뭐 효율화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네. 정말 위험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안 봐도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예.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마 관리 예산이 엄청나게 적게 책정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그러니까 짓는데 열심이었지 예. 그거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요. 특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또 뭐 공기업의 민영화라든가 이런 거 문제하고 겹쳐가지고 예.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인력도 줄이고 그러니까 관리 부분에 쓸 예산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재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뭐 관도 새로 갈아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쭉 예.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아직까지 예산 투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엔 기관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관리의 소홀이다. 잘못된 토목공법의 원인이다. 도심의 집안 침하 사고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를 한번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공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싱크홀을 비롯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온수관 파열 사고의 원인 단순히 시설 노후화만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질이라고 봅니다. 지질이요? 저희가 땅에다가 이 관로들을 묻고 건물도 짓고 막 하는데 예. 이 땅에 대한 지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토목공사 기법은 아주 전 세계적인데 예. 그 지역에 그게 어느 땅인가에 따라서 공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약한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야 돼. 공법은 아주 기술 세계적이에요. 예. 근데 지질의 그 지역의 국부적인 지질에 맞게끔 궁합에 맞는 공사가 선정하는 거가 아주 제가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지질조사를 하긴 하지만,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난방공사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노후 온수관 쭉 데이터 뽑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뭐 열 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혹시 변동 있는데 이렇게 뽑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지질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분석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변동 이런 것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예. 그 기본 자료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는데요. 예. 저는 뭐 속된 말로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자료도 없이 예. 그냥 뭐 관로만 따라다니면서 예. 위에서 관로가 보입니까? 땅 밑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거를 뭐 엑스레이 저희가 보고 뭐 열화상 카메라도 사실 그게 간접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만 봐가지고 어디가 터지면 보수만 하겠다는 그냥 보수 위주지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접근 지금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그 원인에 대한 그걸 또 원인에 대한 거가 지금 백석역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목동, 또 안산 그 세계적 공통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매립 지역들이에요. 그 지질이 나쁜 지역들이에요. 또 하나 서울에서 2014년도부터 쭉 났던 거 서울에 있는 거 뭐 심콜이나 치마들도 거의 다가 매립한 지역에서 난 거예요. 맞습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거기를 그거를 직시를 못하고 문제 생기면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200억이 관로가 필요하고 뭐 그 100억, 또 1000억 원을 늘렸대요. 지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관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자료가 없이 땅 밑에가 어떤 강이 흐르고 요번에 무너진 데가 보니까 아까 중앙역, 안산의 중앙역 바로 옆이에요. 바로 2개월 전에 또 거기서 부근에 또 온수관이 터졌다 그러고요. 지금 그리고 백석역에서는 일산은 백석역은 백석 가깝고요. 바로 옆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지하수를 뽑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모르지만은 그 20m 지하 밑에서 지하수를 뽑고 있어요. 그리고 안산역도 이번에 보면 전부 다 목동, 백석역 여기 전부 다 주변에 보면 큰 아파트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흙이 깊은데 세제의 공통점 흙이 깊다. 한 10m, 20m 되는데 매립을 해서 만들었다. 그 지역은 지표면이 가깝다.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신도시가 개발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지하철도 있고 물을 뽑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지하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 흙이 침하가 되죠. 그러면 흙 속에 박혀 있던 온수관로들이 같이 주저앉으면서 그게 벌어져가지고 그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가서 보면은 이게 온수관로가 이게 틈이 벌어져 있다, 노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산은 지금 얘기 노후라고 얘기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8년 전에 된 거래요. 8년 전이었어요? 네, 노후가 아니고요.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산은 지금 보니까 뭐 외력이 가해져서 그렇대요. 노후관로라는 얘기 못 하고 지금은. 외력이라는 게 뭔데요? 땅이 꺼졌으니까 외력이 가해지는 거겠죠. 파이프로 가가지고 파이프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주변에서 난개발에 따르는 주변 침하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거를 우리 도시계획하면서 사실 고려해야 될 도시계획 우리나라 개념이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교수님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한눈에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책이잖아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본 지역이 각 지역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하는 그 지역 건물 지을 때는 땅의 시추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 자료를 봐가지고 그 조사할 때 지하 수위가 뭐 마이너스 5m 있다. 그럼 지금은 막 개발하는 건 마이너스 10m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5m가 떨어져 있으면 침하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추가 개발할 때는 거기는 물을 뽑지 말고 방수공법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도 없고. 데이터 그리고 인식의 전환 이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시스템이 없어놓고 사고 나면 전수조사하고 뭐 레이저 갖다 놓고 하겠다 뭐 열화상 카메라하고 밑에 다니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밑에서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공 교수님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교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모든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근데 여기 나와주신 두 전문가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집안 붕괴 사고 확실한 안전 대책은?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사님, 확실한 대책을 우리 이수경 교수님께서는 집안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가지고 물 뺄 때의 그런 공사의 어떤 그 원칙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고 날 때마다 그 책임자의 문책을 하고 아까 이수경 교수님도 말씀하신 천수조사나 하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노후관 보수하고. 그리고 돌았으면은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나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건설 아까 그 상품이 생산되는 것은 설계 단계가 있고 시공 단계가 있고 유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품이 생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각 단계마다가는 플랜, 두, 체크라는 어떤 툴로 가게 됩니다. 즉 플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두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체크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건설 시장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이게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플랜 투 체크라는 이 기능이 모든 단계마다 돌아갈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을, 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하면은 이런 어떤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감시해야 될지 이거 평론가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뭐 결국 오감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이번 이제 사실은 목동에서도 이 시민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가스가 올라오는 시민들이 이제 온수관로, 가스관로까지 그런데 어쩔 수 감시해야 없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비를 통해서 뭐 감시는 한다고 하는데 단기간에 뭐 장비를 뭐 투입을 더 한다든지 센서를 더 투입한다든지 이건 예산 문제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찌됐건 시민들이 좀 힘들겠지만 이제까지 관심 갖지 않았던 땅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밑 지도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고 도면 같은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 지금이라도 관련 기관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좀 이거는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감시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하 인프라 이 교체 10개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이건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는 지하 인프라들에 대한 총점검의 어떤 그 원칙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차광찬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